이번 시간은 그 싱크 활동과 온도와 부하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활동은 이제 주로 온도에 의해서 결정나는데요. 온도와 일부 다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생장점하고 뿌리에서 이제 볼게요. 생장점으로 그러니까 소스로부터의 거리인데요. 싱크하고 싱크로부터 소스하고 싱크로부터의 서로 거리가 있는데 소스가 잎이라고 했죠. 잎하고 거리가 멀수록 양분의 이동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면은 생장점에 뿌리가 있어요. 생장점이 그러니까 내가 토마토를 한 3, 4개월 키웠어요. 한 이만큼 자랐단 말이에요. 잎에서 생장점이 가까워요? 뿌리가 뭐 가까워요? 생장점이 가깝죠. 그러니까 생장점으로 이동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싱크 활동 주로 온도와 또한 요소 이제 거리인데요. 당은 이제 세포만 운반체로 가는데요. 잎에서 채취한 싱크의 세포인데요. 보통 우리가 작동은 온도에서 결정한다. 따뜻한 곳으로 양분이 더 많이 이동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과일이 햇빛에 노출시키면은 열린 구조에서는 열린 구조를 만들면은 잎이 커진다고 했어요, 작아진다고 했어요. 열린 구조는 과일이 햇빛에 노출된 거고 닫힌 구조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구조라고 했어요. 그럼 열린 구조라고 하면은 과일의 온도가 과일이 햇빛을 보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은 조건이 되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잎이 더 따뜻해요? 아니면 과일이 더 따뜻해요? 햇빛을 많이 보는 조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과일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겠죠. 그럼 과일로 양분이 더 많이 이동하게 되고 잎으로보다. 그러면은 양분이 이동이 많다는 얘기는 그럼 뭐예요? 과일은 빨리 커지고 잎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그래서 제가 계속 농담삼아 했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주산단지에서 온실을 지나가는데 겨울철에 내부의 커튼 열린 상태에서 외부 안에 보이거든요. 안에 보였는데 시퍼하면은 농사가 망쳤다. 밖에 이렇게 보면 어때야 돼요? 붉으스러움하거나 노르스러움의 색깔, 온실 색깔을 그려야 되거든요. 안에가 과일이 바깥에 보여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농사를 망쳤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 햇빛에 내가 밖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일이 햇빛에 노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는 이파리가 크고 과일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에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초저녁에 옛날에는요. 그래도 쿨다운이라는 걸 했어요. 쿨다운이 뭐냐면은 온실의 온도를 뚝 떨어뜨려요. 그럼 어때요? 잎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차가워지고 과일은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잎과 과일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과일로 양분을 빨리 붓는다고 해서 우리가 쿨다운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쿨다운을 하지 말아라고 해요. 왜 하지 말아라고 하느냐? 그 의미가 있어요. 쿨다운을 하지 않아도 과일은 98%가 물이 있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온도를 떨어뜨려도 잎과 과일의 온도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쿨다운 하게 되면 잎의 온도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이거예요. 잎과 채과된 싱크에, 그러니까 잎에서 채관에서 싱크의 세포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이 기작들이 멈춘다는 거예요. 잎의 온도가 빨리 떨어지면은 잎에서 채관으로 가지 못해요. 양분이. 채관이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양분이 잎에 멈춰 있겠죠. 멈춰 있어요. 그래서 초저녁의 온도가 빨리 떨어지면은 광합성한 양분이 과일로 이동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뿌리로 가지 못하고 잎에 남아 있음으로써 과범물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겨울철에 이제 저온기 때 온실에 들어가서 야간 온도가 충분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잎에서 잎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잎이 있잖아요. 여기서 잎이 또 튀어나와. 뭐냐? 잎에서 잎이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잎의 양분이 이동하지 못하고 저장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이파리를 만든 작용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도 이파리가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잎에 양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고 잎에서 양분을 소모하면 어떻게 돼요? 잎이 커지겠죠. 잎이 커지는데 문제점은 뭐냐? 어차피 약광기라 광이 잘 통과하지 못하는데 잎이 넓어지면 어때요? 호흡량만 늘어나고 아래쪽에서 광합성량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아랫잎파리는 또 그러니까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위에잎이 커지잖아요. 아랫잎은 커질까 작아질까? 더 커져요. 그리고 얘가 커지면 위에잎이 더 커져요.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면은 과일로 갈 양분까지 다 소모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임동파 짓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과일이 따뜻해야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따뜻해요. 근데 초저녁에 쿨다운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쿨다운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최근에 아니라 10년도 넘었어요. 쿨다운 하지 말라고 한 것들. 근데 지금도 아마 유튜브나 다른 책들 보면 쿨다운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모닝 딥도 나오고 쿨다운도 있는데 모닝 딥은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고 지금 오늘은 쿨다운은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은 하지 말아라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시험 문제에서 쿨다운은 과일의 크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옛날엔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수직 내 온도 분포가 동화물의 분포를 결정하는데 레일 파이프, 장물 난방 파이프, 기타가 있어요. 레일 파이프는 주난방 파이프로서 온실 전체를 난방하는 것이 우리가 주난방 파이프라고 레일 파이프가 있고요. 장물 난방 파이프는 뭐예요? 우리 그로인 파이프라고 해서 작물 옆에 있는 파이프들. 그래서 작물의 그 그로인 파이프를 과일 옆에도 놓을까요? 과일 온도가 올라가겠죠. 과일 온도가 올라가면 수확이 빨라지겠죠. 그런 거 우리가 작물 난방 파이프라고 해요. 이동은 24시간. 이거 24시간 뜻은 뭐냐면은 양분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하나가 광합성 양분은 낮에 이동할 거야 안 해요.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이동한다. 오히려 낮에 하는 게 더 많아요. 밤에 일부 이동할 뿐이야. 단지 우리가 그걸 왜 중요시 여겼느냐.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잘못하면 이동 못하고 식물의 잎에 남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저녁 얘기를 많이 하는 것 뿐이에요. 낮에도 이동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낮에 이동하는 비율이 더 높다. 밤에는 초저녁에는 낮에 다 이동하지 못한 양분들이 이동한 시간이에요. 그들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산란광이라는 거는 이제 싱크의 활동 온도와 부하라고 하는데 산란광은 빛을 조산시키다 보니까요 소스와 싱크의 온도를 높여 활동을 촉진시킨다. 이게 뭐냐면은 싱크 과일이 잎의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산란광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과일의 온도를 더 높여줌으로써 우리가 그 과일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드는 도움이 되고 잎을 작게 만드는 도움이 된다. 그럼 낮은 영양 생장을 한다는 건 오픈 구조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과일의 햇빛을 못 보면은 열린 닫힌 구조가 되고 닫힌 구조가 되면 계속 더 닫힌 구조로 간다고 했는데 과일의 햇빛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 나무는 스스로 오픈 구조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셀프광, 그러니까 이렇게 산란광을 통해 되면 셀프 입항 포식이라고 해서 영양생진과 생식생장의 균형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건 뭐냐? 과일의 온도를 높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닫힌 구조는 작물의 반대 방향으로 과일이 차가워져 싱크 활동이 낮아져 보다 영양생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닫힌 구조, 그러니까 과일의 잎에 의해서 과일이 햇빛을 못 보는 나무들은 바로 영양생장으로 가진다. 이 얘기예요. 싱크 활동, 과일의 활동이 약해짐으로써 과일로 갈 양분들이 잎과 줄기로 가서 잎과 줄기는 강해지고 과일은 작아지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이런 이 상태가 뭐냐? 바로 우리가 과채료 재배에서 잎농사 진다고 농민들이 그래요. 잎농사 잘 졌다 이렇게 그래요. 잎농사 잘 졌다를 바로 이 상태, 닫힌 구조의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균형이 깨지면 생육이 다시 회복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균형이 깨지면 어때요? 닫힌 구조가 되면 우리가 뭐 한다고 했죠? 제가 이파리를 막 딴다고 했죠. 이파리를 막 따줘요. 이파리를 따서 우리가 열린 구조로 만들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많은 비용. 뭐가 들어갔어요? 인건비 들어갔죠. 인건비 들어갔죠. 그 다음 시간이 필요하죠. 뭐예요? 오늘 잎을 땄다고 해서 내일 모레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따놓으면은 앞으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서서히 열린 구조로 변해갈 것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이 닫힌 구조에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일단은 이걸로 인해서 생산량이 일단 줄어들었고요. 이게 줄어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잎을 따졌고 잎을 따준 것들이 다시 회복하는 다시 1주,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수직운동은 바로 식물의 싱크 강도에 영향을 준다. 수직운동은 온실에서는 앞뒤 온도도 있지만요. 위하고 아래 생장점의 온도와 지하부의 온도를 우리가 수직운동이라고 하는데 바로 온도의 수직 편차는 생장점과 과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근권의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근권의 발달이 촉진되고 물을 더 많이 흡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권 남발을 하는 목적이보다 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보다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근권 남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장점과 과일 영향을 주기 위해서 생장점에 여기 있어요. 제가 이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저 후배가 보강등을 달았어요. 보강등을 샘플로 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와트 센서로 측정해보니 일단은 효과가 없는 걸로 판정됐어요. 왜냐면 와트 센서로 했더니
오차 범위에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곧 효과가 없다는 뜻이잖아. 광량을 측정했더니. 그런데 보광등을 설치한 구역에서 세교육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여러 단값을 찍어봤거든요. 생장점의 온도가 1, 2도 높더라. 그럼 생장점의 온도가 1, 2도 높으면은 양분이 어디로 가요? 생장점으로 보다 많이 가고 증산도 더 잘 일어나죠. 겨울철 밤에. 그럼 어때요? 생장점이 강해지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장점에 영향을 줘서 생장점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겨울 약광기 때 생장점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고 보다 생장점이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장점에 그 난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과일의 영향은 뭐예요? 과일을 따뜻하게 만들면은 과일이 비대가 빨라지고 과일이 숙기가 빨라지고 잎은 작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바로 지온도 차이는 히팅 파이프, 그러니까 파이프 난방, 인공조명은 뭐예요? 바로 보강등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팬은 뭐냐? 유동팬을 돌리지 않으면은 온실 내부의 온도 편차가 어떨까요? 수직 온도 편차가 커요. 유동팬을 돌리게 되면은 온실 내부의 수직 온도 편차가 줄어들어요. 온실 내부의 수직 온도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보다 식물한테 유리하다. 왜 유리하냐면은 그냥 놔두면은 아래는 따뜻하고 위는 차갑거든요. 생장점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유동팬을 돌려서 위와 물론 아래가 온도가 더 높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준다는 얘기는 생장점을 보다 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수직 온도의 차이에서 토마토와 장미는 반대 효과가 있다. 토마토는 과일 아래, 장미는 꽃봉오리에 위치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수직 온도를 이렇게 토마토가 이렇게 있고요. 과일이 이렇게 달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난방 파이프를 여기다 걸어요. 이렇게. 왜 걸어요? 여기다가 얘의 온도를 높여 여기다 걸어요. 여기다. 장미는 어때요? 해바라기 같지? 이렇게 하고 여기다 걸어요. 생각 여기다가. 왜요? 여기다 걸면 어때요? 여기 온도가 제일 높겠죠? 그럼 양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면은 양분을 많이 먹은 꽃은 어때요? 크게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크고 두꺼워지겠죠. 그럼 장미가 크고 두꺼워. 품질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장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롤 파이프를 설치할 때 토마토는 과일에 이런 데서 여기다 이렇게 바로 여기다 직접 여기다 공급하면 과일이 따뜻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양분이 이렇게 하겠죠. 장미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커지고 아래가 작겠죠. 장미를 할 때 볼게요. 잎은 작고 꽃이 커. 그다음 어떤 거는 꽃이 크고 잎이 커. 꽃은 작고 잎이 커. 누가 비싼 장미요? 꽃이 크고 잎이 작은 장미. 그러면은 꽃하고 잎하고 누가 거리가 더 멀어요? 잎이 멀죠. 그러면은 양분이 더 어디로 더 많이 가요? 여기가 따뜻하니까 더 양분이 꽃으로 더 많이 가고 여기 있는 꽃은 잎은 더 어때요? 점점 하고 장미도요. 요 사이에서 꽃이 나와요. 요 꽃이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나오면 상품수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양분이 여유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양분을 일로 다 뺏겨가면은 이 꽃이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적게 나오겠지. 양분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그러면 이 장미농장 입장에서 어때요? 애가를 따는 노동력도 줄어들고 생장점의 꽃은 좋아지고 잎도 작아지고 그러면은 품질이 아주 좋은 장미가 노동력을 적게 들여 생산할 수 있다. 토마토는 반대로 과일 옆에 걸어서 여기 옆에 생장점 걸고 여기다 걸어버리죠. 과일을 온도를 높여서 가끔 가다가 생장점은 토마토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싱크와 소스를 할 때 싱크의 액티비티를 얘기할 때 바로 온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러면은 광량에 따른 온도를 우리가 RTR이라고 1학기 때 배웠어요. RTR, Retial Temperature to Radiation. 템퍼레처하고 레디에이션, 광과 템퍼레처 온도, 레디에이션 광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동화산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소모량을 맞춰야 된다. 뭐예요? 매일 소모량을 맞춘다. 바로 요 그래프에 붙어간다는 거죠. 세력이 온도에 비해서 광이 높은 경우에는 세력이 약해지고 온도에 비해서 광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경우는 세력이 강해지죠. 우리는 이 가운데로 오고 싶다. 그래서 생산량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가운데로 가려고 하면은 내가 환경제어 컴퓨터가 있으면 예측 제어가 가능해요. 주간 온도 설정을 보고 야간 온도를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온도를 보고 오늘 온도를 변경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왜 붙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내가 그런 장비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있느냐. 세력이 강해지는 흔적이 보이면 약하게 만들고 얘를 강해진다면 뭐예요?
아 현재 지난주 3일 동안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낮았구나 하면 어때요? 이번 주는 높여야지. 지난주에는 또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 어때요? 그럼 지난주에는 광량에 비해서 세력이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았구나 하면 광량에 비해 온도를 낮추겠죠. 그러면 지그재그 이렇게 가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제어 컴퓨터 좋고 온실이 좋으면은 생산성이 180kg, 200kg 나오는 이유가 바로 예측 가능이 한데요. 우리가 실제로는 일반적인 그냥 이런 시스템이 없는 온실에서는 바로 이제 작물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조금 나아가면은 아주 저렴한 환경제어를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그냥 간단히 온습도 정도를 내가 컴퓨터로 다운받아갖고 엑셀로 편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매일 맞추면요, 세력이 좋으면 나중에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 수정할 필요가 뭐예요? 여기서 세력이 강해져도 수정해야 되고 수령이 약해져도 수령해야 되죠. 바로 이 얘기를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계속 강원도로 갈 수만 있다고 하면 광량과 온도는 지속적인 균형은 일정한 착과 개와 숙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광량과 온도에 대한 지속적인 균형은 영양과 형식의 균형을 맞춰주고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많은 과일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알테아는 광과 온도의 비율은 작물 부화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라는 거죠. 우리가 온도와 광의 비율. 그다음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과일의 개수가 빠졌어. 과일의 개수가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광과 온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습도,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고, 그 위에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작물의 생육까지 다 보고 움직여요. 우리가 작물의 건강과 회복력에 대한 식물 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재배상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를 볼게요. 고온, 그렇죠. 높은 습도, 아주 높아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 재배상의 문제는 한 가지 이상의 교란의 요인에서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거 뭐냐면 한 가지 이상이라는 거죠. 온도가 광도 맞는데 온도도 높아. 그런데 습도는 굉장히 낮아. 또 있을 수가 있고. 광과 온도는 높은데 광은 높은데 온도는 더 높아.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생을 하고요. 균형 잡힌 식물이라는 것은 병해충의 내성도 강하고 일시적인 기후 문제도 잘 극복한다. 이거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7월 달에 과일을 적게 달므로써 이제 6월, 7월 중순까지 내가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7월 초부터 장마가 들어와서 8월 초까지 장마가 들어오고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뭐예요? 굉장히 나무가 균형 있고 건강하다고 하면은 일시적인 기후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 볼게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군대를 갓 졸업한 20대 초반의 남자애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38도의 땡볕에다가 1시간 바깥에 놨어요. 죽어요? 죽진 않을 거예요. 그냥 힘들어 죽겠네 정도 하고 이렇게 말로만 죽겠네 할 것 같아요. 근데 80 정도 되신 노인분을 어제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38도 햇빛 내뒀어요. 뭐 어떻게 돼요? 1시간 있으면은 아마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일시적인 기후 문제를 잘 극복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나와요. 내가 온실의 온도를 6월 하순부터 8월 달까지 온실 온도를 30도 이하로 맞출 방법은 없다. 특히 한낮에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무만 건강하다고 하면은 일시적인 문제들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런 회복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볼게요. 내가 온실을 에어컨 달아갖고 30도 이하로 온도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35도가 넘어가는 한두 시간은 버틸 수 있도록 나무를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는 무엇이 경쟁적일 것인가? 지금 현재 시도론의 경쟁력은 뭐라고 했어요? 1학기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의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동화 앞으로 인력은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자동화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했나요? 대형 농장들 일부 가면은 토마토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나면은 레일카가 쫓아오고 수확이 다 끝나면 딱 차면은 레일카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새로 빈 레일카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재배 작업자는 계속해서 안에 수확만 하면 돼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간 다음에 새 바구니를 갖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럼 어때요? 노동력이 1.5 줄었죠. 근데 무인방제로 해서 옛날 로봇 사람이
들어가고 바깥에서 줄을 잡아줬는데 지금은 줄을 안 잡아줘 한 명이 바깥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끝까지 오고 다시 위치만 잡아주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완전 자동화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자동화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에너지는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일단은 균형 잡힌 식물 병해충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병해충이 강하다는 얘기는 웬만한 바이러스라든가 웬만한 곰팡이에도 잘 버틴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온실의 내부가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하다. 반면에 불균형한 식물은 반대로 쉽게 점차적으로 나쁜 환경으로 빠져들어간다.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 조금만 잘못되면 생명이 나빠진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균형한 식물은 쉽게 나쁜 방향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최고 온도가 38도이고 야간 온도가 18도이고 그리고 공기 중 습도는 40%예요. 되게 안 좋은 조건이죠. 근데 어떤 데 야간 온도가 21도, 주간 온도가 33도, 35도, 그다음 최고 온도가 습도는 40%예요. 되게 안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간 온도가 28도이고 야간 온도가 18도야. 습도는 60%예요. 근데 나무가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죠. 근데 어떤 사람 아까 말했던 37, 8도까지 올라가고 야간 온도가 21도고 습도는 50%인데 40%인데 나무가 잘 자라. 그럼 지금 환경이 나쁜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이에요? 별 문제 없죠. 그냥 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 얘기는 나무만 잘 건강하게 키운다고 하면은 웬만한 나쁜 환경 조건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과일을 따준다고 했어요. 왜 따준다고 했어요? 지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축적하게 놔둔다고 했어요. 제가 환경이 나빠지고 나무가 안 좋아지면 뭐 한다고 했어요? 진짜 안 좋으면 적심치고 쉬게 시킨댔죠. 왜요? 광합성 성분을 몸에 저장시키게 하려고. 저장시키면 지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물의 건강을 스스로 강화시키는 것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플랜트 엠파워먼트라는 책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통 정보과는 일부 모순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식물체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다. 왜냐면은 에너지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계속 에너지의 문제,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100% 에너지를 사용하고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식물이 스스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재배 관리의 근본이다. 재배 관리는 뭐라고 해요? 생산성을 높인다?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정식화부터 수확할 때까지 뭐다? 사고 없이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다. 10년, 20년 계속해서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제가 극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도. 그게 바로 식물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자꾸 과일 따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으면 적심 치세요. 화박 날리세요. 마디에 있는 과일 따버리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식물을 스스로 강화시키면은 우리가, 왜냐면 제가 그랬죠. 온실이라는 건 환경제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댔죠. 일부밖에 대여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일부만 제어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작물의 재배법과 바로 식물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제어한다. 그리고 온실을 100% 제어한다는 사람은 거짓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어떻게 온실을 우정할 수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재배관리, 오늘 재배관리 수업이잖아요. 재배관리 목적이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 안 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식물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서 식물의 환경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 목표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컨설턴트 쓰면 재배 수확량이 확 늘어나냐? 그거는 당신이 만약 농사를 개판으로 줬으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일정 수준까지 갔으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대신에 그 수확량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끝까지 가는 거고, 그 수확량이라 하더라도 올해같이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럼 남들은 150kg 따던 사람이 100kg 땄으면 나는 한 110kg, 120kg 따게 도와주는 거지. 이거 환경이 이런 날씨가 이런데 무슨 작년 150kg 땄다고 올해 150kg 딸 수 있어? 절대로 못 돼요. 벌써 한 3호박 날아갔거든요. 거의 3호박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수확량이 벌써 10분의 1이 줄은 상태로 시작했어요. 지금 10분의 1. 원래 30화방 보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러면 10분의 1은 이미 날아간 상태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칼슘과 부족함 관련해서 얘기해 볼게요. 칼슘은
우리가 환경 제어에서 가장 작물 관리나 환경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양분이 칼슘이다. 왜 칼슘을 중요시할까? 다른 양분보다 이유가 뭘까요? 물질의 이동과 관련 있어요. 칼슘은 이동이 잘 안 된다. 뿌리에서 성장처로 이동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분 관리에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칼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칼슘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칼슘을 얘기한다. 그래서 칼슘은 근데 매우 중요해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바로 기둥, 이런 뼈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칼슘이다. 칼슘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생장점의 순이 멎을 수도 있고, 과일이 착화 안 될 수도 있고, 착화된 과일도 불량화가 나올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칼슘이라는 건 계속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을 방지해서 증발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증발이 중단돼서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꼴 가로치고, 이거 왜 이유가 뭘까? 증발이 중단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안 된댔죠. 만약에 이동이 된다고 하면은 어때요? 내가 충분히 흡수했다가 모질랄 때 창고에서 꺼내서 공급해주게 되면은 폐결이 되죠. 그게 바로 질소 인산 이렇게 돼요. 근데 질소 인산, 포타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칼슘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최대한 칼슘이 끊어지는 시간을 줄이자는 데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을 방지해서는 끊임없이 중단이 안 돼서 계속 흡수되는데, 바로 칼슘은 증산을 통해서만 흡수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액도 아니에요. 무조건 증산이에요. 그다음 저것도 안 돼요. 연면살포도 안 돼요. 부족 시 T번이 발생한다. 이 끝이 탄다. 왜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 거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만들어도 이 세포는 영양이 결핍된 세포다. 그러니까 약한 세포이기 때문에 끝이 타버려요. 그다음 빛나지 않는다. 윤택이 없어요. 상부가 타고, 팁1 글레시니스 헤드번 앤 팁 롯이라고 불러요. 이경화의 칼슘은 상유에 가용하지 않는다. 엑본에 저장하고 이동 후 그러니까 재이동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한 번 흡수하고 나면은 그 곳에서 머물러 있지 다른 모질라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또 상부의 생장 구정 부위의 증발이 인계점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물의 타입과 생장량에 따라서 대략 증발의 인계 개수를 약 20g 정도 잡아요. 15에서 20, 아래 일자 빠져서 15에서 20g. 뭐냐면 제곱미터당 15에서 20g의 증발이 발생을 해야지만 칼슘이 공급이 끝까지 이루어진다. 또 근압에 의해 칼슘이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근압. 근압하면 뭐와 관련 있어요? 근압. 맞춰보세요. 근압. 근압은 바로 일액이다. 그러니까 근압에 의해서 공급된다는 얘기는 일액에 의해서 칼슘이 공급된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상태예요. 또 물이 지속적으로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팽압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지 않으면 흐름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분이 공급되게 계속해서 위로 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칼슘 부족을 막으려면. 결로 관련해서 또 할게요. 우리가 작물 관리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결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결로가 좋아요, 나빠요?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로에 두 가지 해가 있는데, 결로 부위에 새로운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병 발생. 그러니까 결로가 생겼다는 얘기는 증산을 멈췄다는 얘기예요. 증산이 멈췄다는 얘기는 바로 새로운 양분, 그러니까 칼슘이 이동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얘가 질소 인산 같은 경우는 공급이 안 되면 뭐예요? 체관을 통해서 양분이 저당이 이동이 되지만, 바로 칼슘은 물관을 통해서 끝까지 이동이 되는데, 물관을 통해서 이동이 안 되면은 바로 칼슘의 결핍증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새로 결로 부위가 발생해서 생장점에 머리에 여기에 결로가 생겼어요. 생장점으로 양분이 못 간다는 얘기해야 되고, 못 간다는 얘기는 곧 결핍 증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슬점 이하도 발생 못해 생긴다. 또 이슬점 이슬점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바로 결로가 생기겠죠. 공기 이슬점은 뭐와 연관이 있어요? 미틀점 온도는 한 번 더 나갈게요. 이슬점 온도는 뭐와 관련이 있다? 절대 온도랑 절대 습도랑 관련이 있어요. 절대 습도가 높을수록 이슬점은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고, 절대 습도가 낮아질수록 뭐예요? 이슬점은 낮아진다. 이슬점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이슬점이 낮을수록 좋죠. 이슬점이 낮다는 얘기는 결로가 생길 위험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점이 높다고 하면 결로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슬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슬점 온도가 낮아도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도 온실 개판으로 가려면 결로가 생겨요. 그다음에 근데 공기의 이동과 온실 내 균일한 온도가 중요하다. 뭐예요? 온실 온도 편차가 클수록 습도가 낮아도 결로가 잘 생기고 온실 온도의 편차가 적을수록 결로가 적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백엽산과 실제 작물주변 온도차, 그래서 온실 측병, 측병 아래나가 있는데요. 실제로 백엽산은 온실에서 약 대표적인 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측벽이나 천장 아래 같은 경우는 더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결로점 아래로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백엽산은 결로점이 13도로 나오는데 백엽산 온도가 14, 5도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온실 내에 어디 결론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온실 내 편차를 우리가 3도 이상 보거든요. 3도면 굉장히 좋은 온실로 보는데 내가 백엽산 온도가 13, 14도인데 만약에 결로점이 14, 5도면은 11, 2도면은 어딘가는 5도 편차 3도에서 아마 어딘가는 생길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아무래도 결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왜 안 생긴다는 건 왜 없냐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설비비도 많이 들고 에너지 비용도 너무 높기 때문에 결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로가 좁은 면적이 생기고 결로의 시간이 짧게 관리하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물의 잎과 과일의 온실과 다를 수 있다. 그거는 일출 후에 작물의 생장부가 따뜻해지고 증발량이 증가하고 하부의 작물, 특히 과일 온도는 그대로 해서 결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그 얘기를 했었죠. 열화상 카메라 온도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일출되면 생장점은 뜨겁고 지하부 아래쪽은 차가워요. 생장점이 뜨거우니까 어때요? 증산이 일어나고 습도가 올라가고 아래쪽에는 결로가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식물의 온도가 온실 온도가 낮을 때 일반적으로 일몰에서 일출까지 작물의 열수 수치로 특히 작물의 상부의 결로가 유형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작물의 온도가 온실의 온도가 일단 낮아요. 특히 생장점으로 올라갈수록 더 낮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결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생장점은 항상 결로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으로 식물체가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고 생장점의 결로를 그래서 막아줘야 된다. 줄여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가 높으면 결로가 위험하다. 그러나 아래 습도가 낮아도 안전하고는 못한다. 왜 안전하지 못해요? 온실을 편차가 심하고 온실이 거칠게 움직이면은 어때요? 온도가 순식간에 3, 4도씩 1시간에 막 5, 6도씩 올라가면 어때요? 결로 위험이 이제 기획주 출발한다고 저희도 가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10분만 더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건 이제 저는 그래서 아래 이게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으면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낮아도 꼭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온실이 예를 들어서 이 얘기 할게요. 요즘은 상대 습도를 높이는 쪽으로 온실을 통제하고 있어요. 야간에. 왜 그럴까요? 상대 습도가 높아야 에너지 값이 절약이 돼요. 그리고 호흡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늘어나요. 근데 상대 습도가 높으면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결로 오염이 증가하죠. 근데 온실의 온도 편차가 작고 온실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어때요?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편차가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습도가 높아도 결로가 잘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습도가 낮아도 막 온도 편차가 한 7, 8도 나고요. 아침에 해가 떠고 나서 7시에 해가 떴는데 9시에 한 23, 4도 돼. 그럼 어때요? 결로가 생겨요. 그때는 생기죠. 그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대 습도가 높으면 결로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근압과 일액에서 그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가야겠네. 45분쯤 가자고요. 예. 우리가 3시에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켜야지. 그죠? 3시에 지키려 했는데 3시에 지키려 했는데 벌써 나오면 어떻게 해.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나도 뭐 자꾸 밀려갖고 이번 학기에 수업 잘못하면 다 못하게 생겼는데 저기 제 목표가 있어요. 가르쳐야 될 목표가. 일단은 높은 근압이 되면요. 근압이 높다는 건 파프리카의 내부 썩은병. 이건 푸사름 감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프리카를 자르게 되면 안에 속이 썩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근압이 높아서 안에 물이 밀어나가면 그때 푸사름에 의한 내부 썩은병이 발생하고요. 뮤코라는 병이 있어요. 뮤코도 우리 세균병이 있고요. 오이의 속썩은병, 곰팡이의 토마토의 제피곰팡이병, 그 다음에 딸기도 제피곰팡이 오고요. 그 다음에 높은 근압에 의해서 열과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과일로 많이 가잖아요. 과일 일액이 막 물을 확 밀어넣었어요. 근데 이게 과일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들어가면 과일이 쪼개져요. 그래서 우리가 약방기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또
세포가 터지거나 이렉이 나올 수가 있고요. 높은 편압세포가 터져서 마르고요. 세포의 초기 발생 단계에 충분한 칼슘이 공급 안 돼서 세포가 약해지고, 오히려 이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포가 칼슘을 공급받지 못해서 약해진다. 그래서 어떤 딸기 하신 분들은 얘기가 이렉이 나와야 칼슘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 이렉과 칼슘 없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일단 그리고 칼슘 공급 오히려 그러니까 이렉에서 칼슘 공급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렉이 나오는 조건이면은 식물이 칼슘을 흡수할 수 못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조건들이. 그래서 근압으로 이렉이 형성돼서 꽃이 져서 곰팡이 포자가 발화하고 그래서 재필 곰팡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렉은 뭐다? 근압과 증발의 불균형. 그러니까 뭐가 높은 거예요? 증발하는 것보다 근압이 높을 때 바로 이렉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공기이동의 부족을 해볼게요. 낮은 강도에서 공기이동 부족은 작물의 미기상 조건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강도에서 어때요? 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기 흐름까지 멈춰버리면은 증발량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증산이 없거나 낮거나 없으면 증발을 위한 대류 에너지 전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증발을 통해서 대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대류 에너지를 움직여서 식물체에 에너지 전달되게 해줘야지만 증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식물 주변 습도가 100%에 가까이 되면은 양분의 이동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잎 주변 습도가 100%가 된다는 얘기는 증발을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잎의 증발을 멈췄다는 얘기는 바로 양분의 이동이 멈췄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백엽상의 기후와 작물 주변의 미세 기후는 차이가 나타난다. 뭐예요? 백엽상은 잎이 아니죠. 증발을 안 하고 있잖아요. 백엽상.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백엽상의 습도보다 잎 주변의 습도가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엽상으로 예를 들어서 습도가 80%다. 그러면은 야, 잎 주변은 아마도 90%가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인식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백엽상의 기후와 식물 주변의 기후를 비슷하게 만들려면 뭐 해야 될까요? 바로 공기를 적정한 유동을, 그러니까 서로 백엽상 주변의 공기와 잎 주변의 공기를 서로 교환시킴으로써 우리가 그래도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높아요, 이파리가. 그런데 우리가 공기를 이동시키면 어때요? 술이 섞이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백엽상 주변의 공기와 잎 주변의 공기가 유사해지겠죠. 그리고 공기 유동의 목적이다 뭐다? 바로 증산을 유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고, 공기 유동 왜 지금 어떻게 유동시키느냐? 습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잎 주변의 습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잎 주변의 습도가 높으니 내가 습도계인 습도보다 높아요. 근데 내가 공기를 유동시키면은 습도계의 습도와 유사하게 맞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습도계의 습도보다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낮춰요, 이거는. 습도계의 습도와 유사하게 맞출 수만 일단 정도 할 수가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열 손실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그 열 방출하는 거는 공기를 통한 이 열의 정출이 아니라 바로 식물체의 체온이 직접 떨어진 거 우리가 열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차가운 천장 또는 스크린으로 열 받쳐놓은 창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뭐냐면은 식물체 생장점에서 차가운 천장이나 스크린을 보게 되면은 열을 복사열을 뺏기게 되죠. 복사열을 뺏기게 되면은 식물체의 체온이 떨어지고, 식물체의 체온이 떨어지면은 증산을 멈추게 되고, 증산을 멈추게 되면은 칼슘과 무기 양분의 이동이 멈추게 되고요. 또 하나 과일의 생장점, 그러니까 잎의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양분의 이동도 저하시킬 수가 있다. 열의 방출은 일부 잎의 온도가 결로점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초저녁 때 생장점 온도가 빨리 떨어지면요, 결로점 이하로 떨어져서 바로 결로가 생기고 증발 감소로 칼슘과 양분의 이동이 방해된다. 낮은 온도는 동화산물의 이동을 감소시켜 새로운 세포의 경로성에 부적용 영향을 시킨다. 낮은 오동은 동화산물의 이동을 감소시킨다고 했잖아요. 뭐냐면은 잎에서 새로운 잎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존 잎에서 새로운 이파리는 뭐예요? 광합성을 많이 해 적게 해요? 적게 하죠. 지가 쓰는 게 많아. 그러면 뭐해서 큰 이파리에서 양분을 작은 이파리를 보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양분을 큰 이파리에서 작은 이파리를 못 보내준다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저온을 세게 받으면은 생장점의 온도가 생장점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광합성 양분이 그걸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열 방출은 주로 생장점에서 가장 큰 문제를 부정적으로 일으키고 증발 감소에 대해서 근압을 증가시키고 이 근압의 증가는 뭐예요? 일액을 만들죠. 일액을 만들면은 토마토나 오이나 딸기에서 모든 병의 근원은 바로 뭐다? 바로 근압이 증가해서 일액이 나오는 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것들요. 스크린은 열 방출을 통해서 방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스크린은 닫아놓음으로써 열 손질 방지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들 알 수가 있어. 시간이 지금 와. 그래서 우리가 열 손질하는 건 복살 손실은 세 가지 식물 균형에 영향을 미쳐요. 에너지 균형 뭐예요? 수분 균형, 동화 밸런스. 뭐냐면 에너지 식물체 내에서 움직이는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 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분 균형은 뭐예요? 식물체가 물을 흡수하고 증발하는 균형. 그러니까 만약에 열 손실이 많으면은 이 열 손실이 많잖아요. 에너지 밸런스에도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 식물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고. 수분 밸런스는 뭐냐? 생장점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은 잎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증산량이 줄어들고 흡수하는 물은 줄어들지 않음으로써 들어오는 물이 증발량보다 많아지고 그럴 때 바로 일액과 과일의 열과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동화 밸런스. 이건 뭐냐면은 광합성 자체가 한 이파리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동을 못 시킴으로써 동화사물의 균형, 어리니까 뿌리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잎에서 만든 광합성들을 어른 잎에서 만든 광합성의 한 양분을 어린 잎과 과일과 뿌리를 공급함으로써 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잎에서 소모함으로써 양분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다른 기관들의 영양의 결핍 증상을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에 증발에서는 뭐 증발, 근압, 칼슘의 소동, 동화물의 전이, 템프레이처 요 세 가지 균형이 바로 여기에 다 영향을 준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갑시다. 이제 갈 사람 누구 와요? 양식 거 다 가 있을 테니까 빨리 와요. 예? 그래도 좀 몇 명 찍고 있어야지. 가운 입고.